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2013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여권의 독주 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까지 불거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2013년을 관통했던 이슈들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올해 상반기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14년 6월 지방선거, 6월 4일이죠? 네네. 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으로 부각될까요?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공격하는 측이나 또 수비해내야 하는 측이나 가장 현재까지의 정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정권 심판론은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네. 참고로 오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작년을 잠깐 회고를 해서 압축을 해본다면 네. 저는 무엇보다도 불신의 상호 재생산이 끝없이 확대됐다. 그다음에 정부와 청와대 주도의 신이념 전쟁이 시작됐고 가속화되었다. 네. 탈종북 우리 아주 지겹게 들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빨아들여 버렸고, 그다음에 국정원과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대두하면서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 그래서 역대 지금 김영삼 정부 이래로 5번째의 정부를 맡고 있는데 집권 첫 해로만 본다면 가장 최악의 정부였다. 그러니까 직선제사상 첫 과반 대통령이라는 숫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획득하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권 첫 해는 매우 저조한 그런 국정 운영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국민 분열은 고착화돼 버렸고 이 모든 것들을 어쨌거나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항상 메인 이벤트인 선거인데 전국 단위. 네. 그런 점에서 정권 심판으로 응축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과 또 다른 궤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하나 또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는데. 네네. 어떻게 될까요? 당으로 출범을 할까요? 정식 창당,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아왔듯 현판식 걸고 커팅하고 네. 선관위에 등록하고 예. 박수치고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는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느냐에 이제 우선 중요하겠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안철수 구락부 또는 무소속 연합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조금 옹색한 감이 없지 않더라도 당 간판은 걸고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특징이 대선과는 달리 각 지역별 정치적 정서가 조금 다르고 네. 이슈도 다르고 그래서 인물론이 조금 더 부각이 되죠. 네. 대선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한 250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와도 좀 다르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자체장 선거 중에 몇몇 포스트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는 바로 대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함의를 갖는 곳이기 때문에 예.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점을 믹싱하고 있다. 자체만의 특성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신당은 어떻게든 당 간판을 내거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어떤 성적표를 내느냐가 안철수 신당의 앞날을 결정짓지는 않지만 네.
2년 후에 총선이 또 한 번 있긴 하니까. 예. 그런데 초반 이미지 메이킹과 세를 몰아가는 과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래서 개인 안철수와 안철수 신당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관심이 모아지죠. 네. 옹색한 측면이 있더라도 당 간판은 내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셨는데 네. 옹색할 것이라고 보시는 건 어떤 의미죠? 아무래도요. 지금 안철수 현상 또는 안철수 신드롬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게 정치 세력화, 구조화 되어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갑자기 드러난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없었던 일인데 그럼 그걸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는 미래 가치, 아직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인 거죠. 네. 지금 민주당에 얻고 있는 지지도나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정지행 수행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은 현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채점표라면 네. 안철수에 대한 거는 아직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된 그래서 더 커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거품이 끼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개인 안철수가 갖고 있는 장점과 촉망을 모으는 것 그다음에 도지사 후보들로 안철수 간판을 갈고 어떤 사람들이 나갈 것인가에서 오는 실망감 또는 플러스 신선감. 그런데 사실 새로운 인물을 그것도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 그 등용 풀도 그렇고 인문의 과정도 그렇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명만 했지 온갖 때가 다 묻은 사람을 덕지덕지 묻은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안철수 정치는 그야말로 격화되어 버릴 것이고 까고 보니까 매우 머릿속은 좋고 생각도 훌륭한데 아직 그 사람은 유명하진 않아요. 이른바 대중적 지명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른바 인물로 지명도를 몇 개월 안에 그렇게 쉽게 올리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옹색하지만이라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들으면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그 형용사를 갖다 붙여본 겁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총선과도 다르고 대선과도 다르다.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굳이 전국 단위의 모든 후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거적인 특징. 네.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전국 정당화를 굳이 하지 않고 네. 호남이라든가 수도권 이게 특별한 지역에 집중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아주 넓은 후보를 많이 내는 예. 좀 뭐랄까 화려하고 진용을 갖춘 그런 것이 아닌 네. 선택해서 집중하는 형태여서 옹색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야 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냈다가 괜히 야권만 분열시켜서 어느 쪽만 좋은 일 시켰다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당선이 못 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정치적 함의나 상징성이 크고 강한 것을 잡아야겠죠. 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서울 수도권 세 군데와 중원에서는 그 전국적 민심의 바로미터를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게 광주나 호남표가 갖는 의미, 풍향계적, 이런 궤도 기능, 시그널 라이트 기능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 신호등 기능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는 현대사에 있어서 특별한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네. 이런 곳에서의 민심을 테스트해 본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서쪽 라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겠다. 이를테면 강원도 같은 데서는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강원도가 정치 지형이 상당히 지금 오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이라는 새로운 갈등 요소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도 이제 민주 새누리 당신들과 똑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당이니까 모든 선거에 다 내겠다. 저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명하지도 않고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지금으로부터 2년 반쯤 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가서는 요번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때는 좀 자,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 등장하는 세력이 세 세력으로 크게, 네. 이렇게 대별이 되는 것 같아요. 새누리, 민주, 그리고 안철수 신당 세력. 네. 각각이 선거가 끝난 뒤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 성패의 기준을 가를 잣대를 무엇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네. 아까 첫 저에게 질문을 주신 거가 뭐가 이슈가 되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정권 심판으로 모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기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권 심판을 당해야 하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 측으로서는 효과적으로 방어하면 성공했다고 보겠죠. 예. 공격하는 민주당이나 뭐 안철수 신당의 정치적 스펙트럼도 저는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가까우리라고 봐요.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네. 그렇다고 보면 공격자의 입장인데 정권을 심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뭐뭐뭐다. 그것을 심판한다. 그런데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일테면 새누리당이 이겼다고 해서 네. 지난 18대 대선에서 치러졌던 국가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네. 선거 불법 개입 이것마저 면죄부를 갖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소지는 있을지 모르나 그건 예. 분명히 지금 사법의 영역에 가 있는 것이고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는 실정법에 어떤 점이 저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가 설령 몇 석을 이겨서 이번 선거는 토탈 새누리가 이겼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 있었던 국정원, 사이버 수사대, 군 줄줄이 지금 고구마 캐듯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까지 유야무야 한다거나 국민들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전인수의 대표적인 것일 뿐더러 그건 사법 정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요. 네.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그걸 공격하겠죠. 근데 그것만 공격해서는 저는 선거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야당이 보여줬던 그 지리멸렬함을 완전히 환골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성패의 기준은 정권 심판과 그동안의 자기 반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이 묶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상당수 그런 관심을 가지실 텐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몇 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인 네. 경우에 몇 석을 유지하면은 야당이 이겼다고 본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정성적 평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선거야말로 가장 정량적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승자가 모든 걸 갖고 이제 배분권을 쥐는 건데 현재 지금 지자체장들 두 손가락 안으로 다 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현재의 세력 분포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고 거기서 각자 지금 지켜낸다면 수치상으로는 무승부겠죠.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장사를 한 거니까. 네. 그런데 어디를 얻느냐. 일테면 서울시를 누가 차지하느냐와 제주지사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것은 특별히 두 지역을 거명해서 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속상해하실 대목은 있겠지만 분명히 정치적 함의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따진다면 야권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어쨌거나 이번 선거에서 연대보다는 경쟁의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건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선거 지형이나 환경이 좋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각 당의 의석수가 아니라 이제 단체장 수. 단체장 수가 변동될 소지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정치적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크게 힘들게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다. 악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몇 석을 차지하느냐는 최종적인 숫자만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야권이 어디다가 힘을 모아서 어디는 지켜내는 어디를 잃더라도 예. 이 과정에서의 여러 컨비네이션과 경우의 수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 자,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신당 세력하고 민주당이 경쟁 관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호남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 추이도 보면은
안철수 신당이 좀 앞서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것이 과연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것인가. 여기서 연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더군요. 그렇죠. 호남에서의 연대는 서로가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방금 네. 우리 노 앵커님께서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해본 여론조사로는 격차는 상당히 나죠.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했을 때 한 9% 정도, 최근 갤럽에 의한 거고 네. 9% 정도인 반면에 안철수 신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30%를 좀 상향 돌파해서 새누리당이 한 34, 5 정도고 네. 안철수 신당은 32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뭐 대단히 박빙이고요. 민주당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네. 모공행진인데 한 가지 이런 점은 재밌습니다. 안철수 개인의 인기도를 조사해보면 지금 한 20에서 한 22 정도거든요. 근데 안철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은 32, 3. 그래서 새누리당과 비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재밌는 대목이에요. 이게 과연 계속 선거 때, 6개월 후인 선거 때까지 추동력 있게 끌고 나갈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눈싸움이 이렇게 구르면서 눈덩이가 커지듯이 이건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질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영입이 된다거나 또는 내걸어야 할 정강 정책 그다음에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명백한 입장 네. 이런 것들에서 안철수에게 지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끌어오지 못한다면 그리고 새누리와 민주당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 염증을 느끼거나 실증을 느끼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갑자기 어디서 1000만 표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기존의 유권자들 중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견인해 내느냐가 항상 선거의 포인트인데 그 점에서는 지금의 32% 정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곳이 호남이란 말이죠. 네. 호남이 광주, 전남, 전북 이 세 곳인데 정치적 정서가 조금씩 달라요. 전북 다르고 전남이 좀 항상 다릅니다. 네. 그리고 광주와 전남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는 그렇게 다르다고 하기는 힘들 정도인데 전북에서의 안철수에 대한 인기가 훨씬 강한 편이죠. 네. 그러면 이곳에서 민주와 안철수는 결코 연대는 불가능한 것이고 어차피 서로를 이겨야 자기가 당선되는 거니까 새누리당은 좀 낫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두석을 확보하느냐가 아주 앞으로는 중요하겠죠. 야권의 전통적 호남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호남에서. 대단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1월 1일 양력 설날부터 점쟁이가 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호남은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이 뭐 여당인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당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조직도 안철수 세력에 비해서는 훨씬 탄탄한 막강하죠. 것이고. 네. 30년 이상 된 게 있는데 네. 기득권 그러니까 안철수 측의 논리는 이거 아닙니까? 야권이 분열된다. 그래서 새누리에게 어부지리를 주니까 그래서 안 되지 않느냐. 연대해라. 네. 라는 것은 기존의 2당 구도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네. 나 안철수가 하고 싶은 것은 양당제 깨고 다당제 가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해가 확연히 갈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험시키고 안철수가 옳았다고 입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호남이고 예. 저는 최소한 안철수 측에서 한 석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전남북 광주 중에서. 네. 그럼 양쪽이 하나씩을 가지면 나머지 한 군데가 남겠죠. 거기를 누가 차지하느냐인데 광주에서 광주 직할시에서 재밌는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남지사와 전북지사는 양쪽이 하나씩 균분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안철수가 전남북 중에 어디를 이길 것 같냐? 이렇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세 곳 중에서 한 곳이라도 광역단체장을 안철수 신당 측에서 확보한다면 네. 그 실험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뭐, 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네. 전통적
뭐 조금 격한 표현이지만 허수아비만 꽂아놔도 된다는 호남에서 네. 전남북 광주 세 곳은 항상 당연한 걸로 여겨놨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뺏긴다? 잘못하면 2개까지 뺏긴다?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2석을 안철수 측에 준다면 네.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지만 네. 하나만 얻어도 안철수로서는 대단한 성공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분할이라는 것이요. 네. 하나든 둘이든 간에 네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서울에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은 제쳐놓고요. 네. 그것이 이제 크게 뭐 민주당의 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성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광역단체장 3곳 중 하나를 다른 당에 빼앗겼다라고 하면 전국적인 선거의 결과 무관하게 네.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그 면에 있어서 특별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일단 다른 곳에서 선전을 해서 네. 일단 뭐 강원도도 지켜내고 인천도 지켜내고 뭐 경기도 만약에 탈환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민주당의 압승이죠. 네. 서울을 지켜낸다는 지금 우리 노앵커님의 전제 하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안철수 측에게 하나를 내주었다라면 나머지 지역에서의 선전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은 민주당 당신들은 대대로 호남에서 먹고 살아라라는 지역정당화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전통적 지지 기반에 대한 끊임없는 확신과 지지를 끌고 나가면서 수권정당,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라는 것을 테스트받는 시험대에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밖에 가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에서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교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뭐 사진에는 많이 났겠지만 내치에서 뭐 잘 못하면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외국 순방할 때 며칠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외국어 연설과 한복의 맵시 2-3일 정도 외신에 사진 몇 장 뜨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 생활을 규정하는 건 내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자기의 전통적 지지 기반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라는 것은 밖에서 이룬 일정한 소득이 언제라도 놓칠 수 있는 대단히 취약한 승리라는 것을 내포할 수 있겠죠. 예. 영남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그리고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도 지역 감정의 벽이 아주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뭐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더군요. 바위는 크지만 죽어 있어서 산 계란이 바위를 타고 넘는다. 네. 참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말인데 아직 지역 감정이라는 괴물의 바위는 계란이 이겨내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난 1년간 치러졌던 온갖 무슨 종북인이 하는 이념 논쟁도 결국은 귀착점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지역 간에 아주 확연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몇몇 헌신적인 정치들이 모든 걸 내걸고 네. 정권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될까 말까 하지 않느냐. 그런데 2-3년마다 한 번씩 중요한 선거가 있고 우선 당장은 이겨야 하니까 네. 꽃감을 빼먹어야 달고 맛있으니까 또 지역 감정이 편승하죠. 저쪽의 응집력이 강한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개표 방송을 예상을 해보면요. 네. 과거에는 뭐 영호남이 각각 다 단일색으로 딱 양분됐다가 이번에는 이 안철수 신당 때문에라도 호남 지역은 색깔이 섞일 것 같아요. 적어도 네. 그 지지율 분표, 득표율 분표를 보면. 네,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남 지역은 단일색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자, 뭐 선거 결과에는 지금 선거 결과에는 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의 선거 결과가 영남의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해지더군요. 의식 변화를 촉발해야 네. 호남에서의 지금 각 당의 지지율 분포가 바뀌리라고 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즉 민주당이 기존에 누렸던 최소한 60, 또는 뭐 지역에 따라서 80-90%의 몰표가 분명히 낮아질 터인데 네. 그럼 호남에서의 그런 급격한 정당별 지지율의 변화를 여타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리고 어떤 변화를
촉발받아야 하느냐. 네. 저는 거기에 한국 정치 문화의 선진성 또는 한 단계 나아가는 이게 달렸다고 봅니다. 뭐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호남, 영남 쪽에서 계속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누가 나와도 한쪽으로만 몰아간다면 안 그래도 그쪽은 인구 분포상 많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적어도 유지된다면 선거를 통해서 뭔가 정치의 질적 변환을 이룬다거나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우리는 또 한 번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자각 이런 것이 필요하고 영남 지역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뭐 김영춘 또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대구에 나왔던 네네. 김부겸 의원. 예. 죄송합니다. 김부겸 이런 주요 정치인 또는 출마 예상자들이 얻을 득표력, 네. 득표율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세대 간 대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득표율의 변화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죠. 저는 이번에 안녕하십니까 데자부 신드롬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건 20대끼리 SNS에 익숙한 20대들이 왜 촌스럽게 전지의 추운 날 손 호호 불어가면서 매직으로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왜 물결처럼 퍼지겠습니까? SNS에서 하면 그거 1, 2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써놓은 거 이렇게 카피해서 붙이고? 저는 그거에서, 그리고 그게 대학생들끼리만 유통되고 그랬었나요? 그건 아니죠. 예. 나머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난 12월 28일이던가요? 그 추웠던 날, 일요일 집회 가봤더니, 여지껏 열렸던 집회 중에서 저는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단초를 본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호남 지방에서의 변화가 영남 지방에서 제대로 읽어준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각성과 변화로 이어진다면 저는 지역 감정을 깨트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점을 위해서 안철수 신당이 기여한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과 지금 뭐 충남북이 다 민주당 그 도지사가 네. 있는 곳이잖아요. 예. 여기서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충청도 역시 지금 세 군데죠. 네. 충남북과 대전인데 여기도 충북과 충남의 정치적 정수가 좀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많은 걸 단체장으로만 보면 여당인 셈인데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적 정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라는 새로운 변수도 있을 것이고 항상 충청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해왔던 걸 우리가 아는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당 간판을 건다는 전제하에 네. 당대 당 차원의 연합은 아니지만 지역별 선거구별 연대나 제휴는 있을 수 있다. 또는 후보 간 왜냐하면 충청 남도끼리 후보들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거든요. 예. 밖에서 왜 너희들 연대하니 이렇게 시비 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분적으로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곳이 아주 지금 득표율상으로나 정치 정서상 누구도 절대 우위를 장담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새누리당이 예전 4년 전 지자체장 선거만 놓고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상황이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건 박근혜 효과라고 봐도 좋은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충청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고자 하는 뭐 이완구 등등 몇몇 사람들의 활약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 정부 들어서면서 충청도 파워가 좀 세진 건 사실이에요. 예.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선거란 건 결국 이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충북에서 연대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충북은 민주당의 강세가 상당하니까 예. 대전과 충남 지역 둘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우의 수에 이런 교섭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 지역에서 또 커 보이는 것이 지난해 그 총선에서 네. 또 여당이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뭐 다른 선거긴 한데 결국은 이제 뭐 지역 유권자들이 합해지면 도지사를 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대선 또 거치면서 박근혜 효과를 한번 탔고, 예.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보면 충청 지역이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이라고 저는 아직은 봅니다. 그런데 민주와 안철수 신당 측에서 연대가 효과를 받으려면 그 이펙트가 아주 커야 되고 효과가. 네. 그다음에 정서를 움직여줘야 돼요. 아무개끼리 합쳤는데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냥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났어. 아 그래? 그럼 물라방앗간에서 잘 지내겠네. 이런 건 놀라운 뉴스가 아니잖아요. 엉뚱한 사람끼리 만나야죠. 네. 그래야 관심이 쏠리는 거고 연대의 효과. 그러니까 그 선거로만 득표 전략으로만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일찍 해버려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연대가 선거를 불과 뭐 어느 정도 앞두고 이루어져야 꼭지점에 이르는 거죠. 물론 네. 하루 전날 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강세인 건 사실이나 누구로 통합된 어느 연대 후보가 정권의 실정의 문제를 명확히 건드리고 그 점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한다면 저는 할 수는 있겠다. 다만 현재 국면으로는 여당이 조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충북에서는 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에서 그에 비필적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설피 냈다가 져버리느니 뭐 전략적 정략이 아니라 네. 전략적 차원에서 후보를 안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민주당이 좀 강한 건 사실입니다. 네. 현 지사가 지사가요? 개인적 개인기, 개인적 파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많은 각종 선거에서 별로 안 져본 사람이에요. 그쪽 동네에서는. 네. 그 의원으로 나와도 되고 지사로도 나와도 되고 그래서. 네. 강원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우리는 강원도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죠. 대북 접적 지역이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레드 컴플렉스가 많을 거고 무조건 새누리를 한 나라. 네. 이른바 구공화당, 박정희 시대의 공화당 이래로 계속 기호 1번만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한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큰 변화도 겪었고 네. 지금은 이제 정치적 금지 활동에 묶여 있지만 이광재 전 도지사의 선출도 보았지 않습니까? 네. 최문순 지사가 이겼죠. 지명도에서는 엄기영 앵커도 작다고 할 수 없는데 네. 최문순 전 지사가 결국 이겼어요. 즉 수성을 한 건데 그리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아주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냥 새누리당이 한 석도 안 내주고 싹쓸이로 다 보따리 싸서 챙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가장 최근에 치러진 큰 선거로 보면 당연히 도지사 선거도 야당 측에서 보면 무망해야 하는데 선거가 재밌어요. 지금 강원도지사의 이른바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렇게 지명도에서건 뭐에서건 그렇게 좀 감동도 파워도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춘천시장을 하고 있는 이 시장이라는 분하고 무슨 하이원 리조트인가 거기 무슨 스키장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거기 대표를 맡고 계시는 아주 경영 능력은 탁월하다고 하는데 예. 정치적 지명도 이런 건 좀 떨어진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나올 만한 분들은 다 불출마 의사를 해서 의외로 최문순 지사 입장에서는 상대가 좀 약해주니까 네. 통선 때 성적표는 안 좋았지만 선거랑 결국 내가 누구랑 싸우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그렇죠. 점에서는 그리고 지금 갤럽이니 뭐니 여론조사를 해봐도 현지 지역 신문들을 봐도 최문순 지사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 때 보여줬던 민심하고는 확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걸 중요한 거는 이다음번 총선이나 이다음번 대선에서 지금 확연히 다를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여기에 새누리당이 후보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면, 그리고 저곳을 꼭 차지해야 하겠다고 한다면, 사람을 찾아서라도 내려보낼 수 있겠죠. 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어디 공기업의 사장으로 내보내는 거야, 낙하산이라고 막 욕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인물을, 서청원 의원 같은 사람이 화성에 나갔던 게 사실 그게 연고가 있었나요? 가면 가는 건데, 네. 도지사 선거는
행정가인 측면도 있고 네. 국회에 가서 정치하는 중앙정치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생활 밀착형이 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그냥 호적상 내가 강원도에 조금 연고가 있는 유명한 사람 하나 갖다 놔서는 힘들 것이고 거기에 뭐 좀 연관이 그러니까 밀착도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가용 자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는 뭐 김진선 이런 양반은 아주 유명하지만 이미 삼선 다 끝난 양반이니까 네.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수도권이나 중원 이런 데를 지켜냄으로써 사실 새누리당은 지금 걸 유지만 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 한 군데의 여부지 3당 대립구도로 갔을 때 어부지를 이용해서 한국에 더 따면은 자기는 그것을 정치적 선전에 극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강원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막 일단 가용자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이번 6.4 지방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정권 심판론이 된다면 네. 경쟁력만 있으면은 탈환해 오기 용이한 곳이 어디겠는가. 그러면 강원도가 딱 떠오르거든요. 총선도 이겼고 대선도 이겼고. 네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무리하지 않고 그냥 두기에는 예. 아까 말씀하신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 화두가 예. 좀 심각해 보인다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엄기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출전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리턴 매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강원도는 그냥 MBC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엄기영 지사가 비교적 유리하게 이끌고 가던 국면을 놓친 사건이 그 강릉에서 있었던 무슨 뭐 불법 전화 부대 네. 이게 3일 전인가 터져가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엄기영 지사의 재출전시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한 인적 자원이나 지명도 차원에서는 없는데 저는 엄 전 사장의 개인적 캐릭터나 스타일상 또 한 번 사실 그 선거판이란 건 바지 걷어붙이고 옷에 흙탕물 많이 튀를 각오하고 진창에 확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에서는 좀 투지나 이런 게 조금 약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강원도 선거에서는 특히 산맥의 저쪽 동쪽 관동 지방에서는 원전에 대한 게 아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척 영덕과 함께 원전 벨트로 되어 있는 곳인데 네. 그건 후쿠시마 이 직전에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일본 대지진 사태가 터졌고 원전에 대한 공포 이거 아주 지금 전세 트렌드는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핸들링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고 이것은 비단 강원도 삼척 지역이나 강원도민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 물론 욕심이야 나죠. 강원도를 탁 뺏어오면 봐라. 정권 심판 택도 없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예. 올 2, 3월을 지내놓고 보면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선거는 늘 관심에 초점에 있어요. 예. 인천, 경기, 서울. 이 세 곳을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이제 패키지로 놓고 딜을 할 가능성 있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지금 정치 지형상으로는 패키지 딜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이게 참 변수가 많은데 우선 서울시장의 안철수 신당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네. 내면 누구를 내느냐. 저는 가장 핫한 것은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버리는 걸 거라고 보고요. 예. 인천시장은 현 송영길한테 한 번 더 할까 말까 이거를 정하는 걸 거예요. 인천은. 서울시가 애매할 수 있는 게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나와도 박원순 시장이 이기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네. 호남 출신이자 비교적 이미지가 좋았던 김황식 전 총리를 새누리당이 영입해서
내보낸다면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영입입니다. 네. 추대. 뭐 이렇게 당 내부 경선 이런 거 안 하고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은요. 당내 경선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네. 내부에서 질까봐. 네. 그러니까 본고사 쳐서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갈 자신은 있는데 예비고사부터 치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서울시장 해보겠다고 새누리당에서 일테면 정몽준 뭐 등등 해가지고 자 김황식 시장 총리로 단일화합시다. 그럼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서 조금 유동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절차를 넘어서 김황식 전 총리가 나온다면 그건 네. 상당한 박빙이 되고 박원순 시장 측도 긴장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안철수 당에서 누군가를 낸다면 지금 뭐 이계환 전 의원 이렇게 거명되고 있지만 그분이 한 5, 6%만 얻는다고 쳐도 박빙 시소 게임에서는 승부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안철수 당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박원순을 도와주는 대신에 이를테면 경기에서 뭘 한다거나. 네. 근데 이것을 대놓고 말하기란 참 애매하잖아요. 오히려 쉬운 것은 대선 후보 자리였어요. 네. 문재인 안철수 때 딱 1대1로 붙어서 그건 뭐 비밀 협상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서울, 인천, 경기가 이렇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틀 속에서 마치 왜 옛날에 그런 장난감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 큐빅, 예.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얘를 맞추면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서울이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제가 경기에 좀 더 큰 정치적 의미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부여하고 싶은 점은 김문수 지사가 뭐 많은 호오를 낳고 있는 정치인이지만 어쨌거나 대권 주자라면서 불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나와도 되는데. 그런데 그를 뒤이을 것으로 여겨지는 새누리당의 잠재적 예상 출전 선수들이 좀 그렇게 좀 지명도는 이런 좀 약간 낮은 편이에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임창열 지사 이래로 탈환해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 지금 최고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이 원혜영 의원인데 이미지도 좋고 뭐 부천에 자기 또 아버님 원경선 목사님에서 연고도 상당히 있고 예. 당내 신망이나 두루두루 사람 관계 이런 것들 참 좋은데 이곳에 오래전부터 공들이고 욕심내고 했던 김진표 의원은 또 연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뭐 그러면서 또 한번 유시민 단일화 때 아픔도 있고. 네. 제가 최근에 원혜영 의원 측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하고 아주 최근에 한번 자리를 했는데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분은 김황식 전 총리를 경기로 내보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는 김황식 하면 무조건 다 서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은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누구를 내도 이기기 힘든 건데 김황식이라는 매우 좋은 정치 자원을 서울에 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옛날에 정원식 전 총리가 뭐 밀가루도 뒤집어 쓰고 했던 유명했던 정원식 총리가 서울에 시장에 나갔다가 안 된 적은 있지만 네. 그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을 경기로 돌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아주 A급, B급으로 나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중하니까 그래서 김황식 전 총리가 결국은 경기도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자기들은 그걸 염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뭐 원혜영 캠프만의 관측일지 어떨지는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원혜영이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저쪽에서 새누리 거론되는 게 남경필 5선인데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네. 정병국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 정도인데 사실 정치적 중량감은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비해서. 그런데 경기를 만약에 새누리가 놓친다면 이번 선거 다음 날 각 신문의 해설 기사를 쫙 쓸 때 패배라고 봐야죠. 새누리당의 패배. 그렇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금 어차피 놓쳐 있는 상태니까. 인천을 설령 이긴다 한들 경기지사를 내주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치열하게 붙는 곳이고 여기서 안철수 신당은 존재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서울시장에 내보내서 박원순을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괜히 내서 박원순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거기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주고 경기지사를 확보한다면 안철수 신당은 만약에 호남에서 하나 얻고 경기지사를 만약에 얻는다면
용이 뭐 날개를 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대단한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역별로 보니까 제주도 한 곳이 남았는데요. 예. 뭐 최근에 그 현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도 있었고요. 예. 또 뭐 서귀포 시장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 예. 어떻게 될까요? 참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격리감, 네. 거리감, 그다음에 4.3이라는 특유한 역사 경험, 그다음에 섬 특유의 우리들은 그냥 흔히 말하기 좋아 배타성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 용어 싫어하시더군요. 아무튼 묘한 정치성을 갖고 있고 정치 의식도 대단히 높죠. 네. 그다음 참정 의식도 높고. 그리고 국회의원 3명 뽑을 때 항상 또 갈려요. 네. 여당, 야당, 무소속 이런 그러게요. 식으로.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우금문 현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은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네. 이 당 저 당 다 옮겨 다니다가 개인적 사고도 쳐서 무슨 좀 추문 관련해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죠. 네. 그런데도 개인 인기가 좋아서 됐다고 치고요. 선거를 얼마 앞두고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입당을 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또 한번 뽑아준다면 제가 특정 이런 말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망인데요. 우리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요소로 보여지고 정말 그분이 파워풀해서 제주 사람들이 꼭 뽑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싶어 보고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제주가 그게 견고해요.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그 선거 이후 상황을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여야로 그냥 크게 나눠서요. 예. 야당이 진다면 또는 여권이 패배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이후에 여야의 내부 어떤 지각 변동, 어떤 정치적인 상황 변화 이런 점을 좀 총괄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전에 답변이 조금 죄송하지만 길어져서 아닙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게 참 맞죠. 이런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선거 행위도 중요하지만 선거 직후에 표심을 통해서 나타난 정치적 의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네. 우선 야당이 이겼다고 보면 그건 박근혜 정부 1년 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인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대선 때 이루어졌던 국가기관의 몹쓸 짓거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화나 있음, 그다음에 그런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한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에 대한 1번일 것이고 표현이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 제왕적 통치하지 말라. 소통해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소통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왜 명박산성이란 말이 있고 근해차벽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까? 정권이 왜 바뀌었습니까? 같은 팀 내에 1번 주자와 2번 주자의 바통 터치였나요? 이전 정권과 박근혜 정부는 뭔가 달라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기 정부라고 하고 이름도 붙이고 하는데 다르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대선을 치렀느냐라는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여당은 심각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이 이겼어도 안철수가 이겼냐 민주당이 이겼냐도 또 세 분 될 수 있는데 네. 그럼 너무 강론이 길어지니까 안철수가 만약에 어디를 얻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야당이 진다고 보십시다. 그 안철수 때문에 어부지리가 되었건 민주당이 지리멸렬을 했건 사람을 못 구했건 선거 전략을 잘못 짰건 어쨌거나 한 가지 이유로 큰 선거를 놓치는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새누리당이 또 한 번 이겼다. 네. 그럼 새누리당은 지금 큰 선거에서 3연승 하는 거잖아요. 예. 지난 19대 총선 이겼지, 대선도 이겼지, 또 지방선거까지 이기면 이건 탄탄대로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3연승인데 그러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3당 구도로 가고 안철수 신당에서 정체성과 앞으로를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의외로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 좋아. 이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를 비롯해서 제기된 모든 정치적 문제점들과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인받았으니까 우리는 여지껏 해온 대로
마이웨이를 더 강하게 가겠다에 대한 국민적 추인인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표의 심판이라는 거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이어왔으니까. 예. 자기들은 자, 국민들은 결국 우리를 지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선거 직후에 누구도 당장 대들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거에서 진다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경험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선거에서 지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겼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그것을 과신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오판이고 더 나쁜 곳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저는 선거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저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불통과 소통 이런 걸 놓고 이를테면 홍보수석이라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말을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정치적 반대파들과의 불통은 뭐 당연한 거다. 이거는 너는 그래 나는 이쪽만 데리고 가겠다. 이 투 네이션 그 두 국민 전략의 대표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 서령 속마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오만함은 반드시 걸러져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지금 뭐 국정원법도 어떻게든 지금 되는 것 같고 예산안도 진통 끝에 통과됐고 하니까 적절한 모멘텀에 뭐 기자회견도 하겠다고 예고가 됐어요. 세상에 네. 대통령이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건 내 참 처음 봅니다. 몇십 년 만에. 원래 당연한 건데. 어쨌거나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왜 항공모함이 커브를 틀려면 상당히 회전 방향이 크잖아요. 네. 조그만 보트는 바로 틀 수 있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 한번 선회를 하는 기미만 보여도 나머지 공직사회나 여타 사회에 미치는 시그널은 크죠. 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의 이제 파워이자 문제점이기도 한데 저는 선거 전략을 떠나서라도 새해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가 아까 작년 이제 오늘 1월 1일이니까 작년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던 그 전부 다 나쁜 것들이었잖아요. 예. 그것을 본인이 털고 가지 않으면 본인만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 불행이니까. 그리고 설령 내년 선거를 이긴다 한들 정통성 시비가 저는 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권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야권 내에서도 이미 뭐 문재인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야권 내부 견제 움직임도 있어 보이고요. 예. 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김한길 대표가 이른바 당을 이제 움직이는 당 대표로서 그야말로 어떤 그런 당 내에 머문 인사였다면 예.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뭐 대권 후보로까지 이렇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체급이 올라가겠느냐? 미들급 정도로 보이는데 무하마드 알리를 연상시키는 헤비급으로 갈 거냐? 네. 민주당이 이겨도 김 대표 뭐 들으면 서운해하시겠지만 저는 대권 후보 반열로 거론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선 대표직을 수행해 오면서 지도력에서 우리라는 게 뭐 꼭 어느 특정 정파 진영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닌데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 일관성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다음에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효과 있게 끌어나가지 못했다. 그 끓는 민심,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한 군데로 끌어모아서 정치적 에너지화하고 추동시켜 나가는. 네. 그다음에 그걸 더 키워가면 더 좋은 거지만 그 점에서는 좀 실망이었고 민주당이 진다면 지도 체제를 놓고 당연히 뭐 내용이 생기는 건 문제 당연히 뭐 김한길 대표 체제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 친노와 비노 세력 간의 다툼이 좀 더 노골화될 것이다. 그리고 네. 저는 그 분화가 촉매제를 맞게 된다. 진다면. 네. 그래서 일부는 비노 세력의 일부가 안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진다면. 그다음에 안철수가 이기면 이건 정계 대격변입니다. 저는 안철수가 이긴다는 말은 호남에서 하나,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하나. 네. 만약에 이걸 얻는다면 이번 선거는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안철수 대승이고 새누리 대참패고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이런 숙제를 받는 거고 안철수가 패배한다면 역시 한국에서 다당제는 아직 이르다. 네. 양당제 찻잔 속 태풍을 피기가 힘들다라는 점에 모아질 수 있겠죠. 네.
오늘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전망을 6개월이나 남은 선거 전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예. 긴 시간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